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0 서울 사회주택 포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포럼을 TBS 스튜디오에서 영상으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와 확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서울시 사회주택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2020 사회주택 포럼 그 문을 여는 순서로 오늘의 행사를 주관하신 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황갑복 센터장님께서 영상으로 포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장 황갑복입니다. 연말연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분들과 1년 동안 못했던 안부 인사, 연락들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19가 점점 더 우리들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면대면 안부 인사가 점점 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생활과 업무 방식이 일상에, 사무실에 찾아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회주택 포럼도 오프라인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통방송에서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비대면이지만 오프라인보다 더 풍성한 포럼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회주택이 아직까지는 낯설고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사회주택은 임대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가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주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해보고 사회주택 거주자가 느끼는 사회주택의 의미와 운영자가 생각하는 사회주택의 의미를 설문조사와 사례과표를 통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며 사회주택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를 통해 사회주택이 가치가는 주택으로 아름다운 어울림, 행복의 바늘림의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사회주택의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함량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 사회주택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오늘 포럼 즐겁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갑봉 센터장님의 포럼 소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김종식님께서 영상으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김종식입니다. 오늘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서울시 사회주택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주최해준 서울시와 그리고 공동 주최해준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SH공사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 제가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고 저도 아쉬운 마음 가득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그 모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올해 경기도와 부산시에서 사회주택 조례가 제정되는 등 사회주택 정책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호텔을 개조한 사회주택이죠. 아남생활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사회주택이 우리나라의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을 또 주거문화를 혁신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사실은
서울시가 큰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왔는데요. 서울시는 2015년도에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사회주택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SH공사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회주택이 어떤 장점과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이 되고 있으며 또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포럼이 개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공유해서 사회주택 공급을 더욱 확산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또한 오늘 포럼의 개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사회주택에 대해서 앞으로도 포럼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 2020 사회주택 포럼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협력기관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개막식을 위해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님께서 환영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입니다. 먼저 사회주택 포럼에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인사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진행 형식이지만 내실 있는 포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주거 문제의 해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새로운 주거 대안 모델로 저렴한 임대료로 이사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러한 사회주택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가치로 실질적인 이로움이 될지 함께 토론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서울시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거 분야 사회적 경제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택으로서 사회주택을 재정의하고 운영 방안을 혁신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사회주택의 모습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서울시 사회주택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영상에 담아주신 저희 김성보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 사회주택 포럼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 송출을 기반한 비대면 행사로 TBS 공개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서 사회주택 소개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요. 본격적인 2020 사회주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남겨주는 그런 공간. 내가 돈에 많이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가 있고 좋은 집에서 오랫동안 이웃과 함께 김치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외로움 뭐 이런 것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곳. 일상을 공유하고 같이 소통하고 사람 냄새 나는 집. 차가운 집이 아니라. 신림동 고시촌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며 도시재생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빈 고시원을 고치고 재생함으로써 청년들이 다시 신림동을 찾게 만들었는데요. 공간의 공유를 통해 소통하며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1인 가구들이 이웃이 있을 수는 없을까? 이제 가족들이 모여 사는 데는 옆집 아줌마랑도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뭐 반상회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 원룸에서 옆방에 누가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웃을 좀 만들어가는 개념 정도로 끈끈한 유대감을 토대로 공동체의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들.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는 주거재생 사업 지원을 통해 공동체를 늘리고 쇠락하고 있는 도시에 활기를 넣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지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믿음직스러운 곳이 생긴다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 N스페이스는 공간 공유를 기반으로 다양한 컨텐츠 기획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연결해오는 작업을 했는데요.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서울 사회주택 리츠 같은 안정적인 주거 공급처랑 연결될 필요가 있었어요. 도시 자체가 되게 풍성해지고 매력적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이번 리츠에 저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류를 하게 되고 좋은 안정적인 주거, 소셜 하우징과 커뮤니티가 교류하는 그런 매력적인 일터, 코워킹이 같이 결합되는 그러한 형태의 새로운 복합 모델 공간을 제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 주거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주거 문화를 지향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렴하고 좋은 집에서 오랫동안 이웃과 함께 김치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은 원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간입니다. 집은 이웃과 더불어 오랫동안 즐겁게 사는 곳입니다. 산다는 바이의 소유 개념에서 살아가는 리브의 개념으로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 문화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네, 개막식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2020 사회주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전세 매매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요. 또 전세 매물은 뚝 끊겼죠.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택이 대안주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집을 불로소득의 원천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접근해서 집을 투자처가 아닌 주거 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건데요. 입지가 좋은데 허름하지 않고 월세 부담은 적은 집이 있을까요? 또 이런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최근 집을 사지 않고도 입지 좋은 곳에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전국 최초로 중간 지원 조직인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서울시 내에서 사회주택이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발제와 논의로 이 포럼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와 사업자, 입주자의 사례 발표를 듣고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최경호 정책위원장님의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최경호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경호입니다. 저는 한국사회주택협회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주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동영상도 보셨는데요. 사회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경제적 가치 그러면은 싸다. 뭐 문화적 가치 그러면 또 뭐 다른 의미가 있겠는데 사회적 가치는 뭘까? 뭐 역사적 가치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걸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렇게 쭉 펼쳐보면은 사회 통합이 된다. 주택이 뭐 장수명화돼서 친환경적인 주택을 오래 동안 쓸 수 있다. 뭐 안정감을 사람에게 준다. 그건 개개인에 대한 어떤 느낌이고 뭐 집이 뭐 저렴하다. 부담 가능한 주택.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제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뭐 같은 색깔이나 같은 폰트로 제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사회 통합에 대한 어떤 것들, 앞서 봤던 것 중에 입주민의 어떤 주거 만족도에 관한 것들, 뭐 어떤 또 그 별도의 가치죠. 장애인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 뭐 이런 어떤 건 또 건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도시 재생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개념을 잡고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로 이제 정리를 해서 잘 지은 사회주택인지 평가할 때도 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을 때도 어떤 거에 더 중점을 줘서 지을 수 있을지 정리를 해보는 것이 저의 발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회주택이 어떠한 역사적, 제도적 흐름 속에서 이렇게 와 있는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전체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는 그럼 도대체 무슨 개념인가라는 것을 또 이제 다뤄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의 지금의 서울시의 사회주택에 관련 주체들은 누가 있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기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때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처음에 추구했던 가치가 있겠지만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생긴 가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대적 특징에 따라서 나오는 가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다른 분야를 연계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 또 특히 뭐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은 공공의 모니터링과 감독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하면은 좋고 자율적으로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가치들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의 역사적 제도적 위상을 이제 살펴보면요. 사회주택이 많은 걸로 알려진 서구 복지국가들 그런 경우들의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의 시기에 사회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19세기에 이제 막 제조업이 발전할 때였죠. 그때 그 도시들이 물론 중세 때부터 도시화가 됐지만 근대 산업적인 측면에서 도시화가 되던 시기였고요. 인구는 막 증가를 했는데 가구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가족화도 되면서 인구 자체도 늘어났던 시기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구에서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 기존의 공공주택, 공기업이 없던 상태에서 풀뿌리에 뭐 노동조합이나 종교단체나 뭐 협동조합 이런 다양한 진보 보수를 막론한 다양한 세력들이 풀뿌리에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풀뿌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공공이 개입해서 참여하게 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특히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사회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들이 시작됐는데 위생 문제가 컸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당시에는 이제 장티푸스와 콜레라 같은 것들이 많이 번져서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자니 도시 전체가 이제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해서 공공이 개입해서 이 밀집 지역에 열악한 상태에 있는 주택들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큰 동기가 됐고 그래서 주도권은 처음에는 풀뿌리 단위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국가가 이제 지원하는 것이 됐고요. 한국의 경우는 보시면은 후기 산업화 시대죠. 지금은 우리는 제조업 시대를 이미 저희는 20세기 말에 지나왔고 사회적 경제가 부상하는 시대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 오늘 말씀드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어떤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생겨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도시로 치면은 첫 번째 도시화되던 시기도 아니고 도시 재개발도 어느 정도 좀 지나온 다음에 이제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손을 대기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일자리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도시 재생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하고 가구는 혼성화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혼성화라 하면은 1인 가구화되고 다문화화되고 고령화된다는 의미를 제가 이제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거에 4인 가족 중심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 중심의 도시 계획이 이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 대한 인기를 배경도 될 텐데요. 지금은 아직도 그게 이제 기본 사회의 기본 어떤 구조의 큰 부분을 이루지만 당장 인구로만 봐도 1인 가구가 그 4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보다 가장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럼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기존의 공기업, LH와 SH 같은 공기업이 공급하던 공공주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주도권은 그래서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킬 것인가가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부 부문 간의 역할 변화를 보면 국가가 이쪽, 사회가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은 위로는 영리 부문, 아래는 비영리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는 사회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익숙하지가 않았죠. 우리는 시장 부문 혹은 영리 부문, 사적 부문이라는 데만 익숙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이런 영역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2차원 그래프로 볼 때 그런 것이고요. 이거를 삼각형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공공과 시장과 공동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으면은 이렇게 기준을 하면 이쪽은 영리를 추구하고 이쪽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영역이죠. 그래서 공공주택, 사회주택이 성격이 겹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되겠고요. 국가하고 나머지를 구분하는 선은 이쪽은 공공, 이쪽은 민간 혹은 프라이빗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동안 민간 그러면 이 시장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때는 공식이냐 비공식이냐입니다. 시장도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에 관한 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돼주는 공식 영역인데 공동체는 그냥 뭐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에서 뭐 자원의 배분이나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은 가운데에 있는 영역에서 이 협력을 통해서 제공된다 해서 뭐 퍼블릭, 소셜, 프라이빗 파트너십에서 PSPP 방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부문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많은 다른 가치들이 뛰어놀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삼각형에서 이제 새로운 부문이 형성하는 것,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뭐 청년 여성 문화라든가 도시 재생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뭐 창업 공간을 연계한 뭐 코워킹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의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뛰어놀 수 있는 플랫폼의 영역이 사회주택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사회적 가치가 뭐냐를 좀 더 이제 그러면 약간은 딱딱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영역이나 가치나 대상을 고려하는 행동규범이자 의사결정 기준이라고 이제 흔히들 뭐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범적인 측면, 실증적인 측면인데요. 규범적인 측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그게 다 사회적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증적인 측면, 약간 경제학적인 용어긴 한데요. 시장 실패와 공공 실패를 극복하는 그런 외부 효과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들에 따라서 보면은 뭐 사회적 발전과 개인적 발전, 그리고 체계와 제도, 공동체 이런 것을 놓고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이제 네 가지 영역에서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한 연구가 있고요. 과거에 경제 발전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발전 위주에서 점점 이 가치가 확장되는 것이죠.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이 가치를 귀속받는 대상이 이제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걸로 점점 가치가 이제 확산되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세부 분류를 해보면 개인 및 조직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뭐 미래 세대에 대해서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러다 보면 인권이다, 일자리다, 공공 서비스, 뭐 거버넌스, 환경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학자마다 연구마다 이제 다양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제안할 때 뭐 점점 이 사회적 가치의 이 내용은 풍성해질 텐데요.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명료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것들을 13개 요소로 나눴습니다. 지금 뭐 인권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노동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뭐 배려, 뭐 상생 협력, 뭐 지역사회 활성화, 뭐 환경 가치 빠질 수 없겠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사회적 가치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주택에서는 어떨까? 오늘의 좀 본론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사회주택에서는 그럼 뭐냐? 앞서 그 13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 사실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몇 년 전에 그럼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는 혹은 사회주택을 평가할 때 뭘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사회주택이 뭘 추구해야 될 거냐를 이제 4가지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공공성, 커뮤니티, 지속 가능성, 거버넌스의 측면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성에는 주택의 어떤 소유에 따른 배분, 거주 안정, 임대료의 부담 가능성.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경제적 가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일 테고요. 공공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거를 해주냐를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죠. 커뮤니티의 경우는 뭐 입주자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등이 있겠고, 지속 가능성은 뭐 어떤 재무적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있겠고, 주택의 품질 유지 관리, 주택 장수명화에 대한 얘기도 있겠고요. 입주민과의 관계도 있겠습니다. 임대 관리, 운영 관리.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자들이 많을 텐데요. 단순히 입주민뿐만 아니라 뭐 공공 안에서도 뭐 지자체와 뭐 공기업과 여러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야 되는 거버넌스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구 중인 내부 자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내부 자료를 제가 좀 얻어왔습니다만,
거기서는 앞서 이제 행정안전부의 13가지 사회적 가치와 사회주택의 어떤 대분류상에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영역 이 4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를 가지고 뭐 많은 연구 결과 끝에 이제 이합 집산을 시키는 중입니다. 어떤 가치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해서 뭐 딱히 따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략 이렇게 넣고 빼고 해보니 한 10가지 정도로 큰 중분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공성, 사회적 성과, 사회적 가치,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의 항목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업의 기본 출발은 공공성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애초에 근본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기 나름이냐에 아직은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공 입장에서는 결국 공공 지원이 갔을 때 정말 이게 그 합당한 효과를 낼 것이냐. 그래야 또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공공의 예산을 잘 썼는지를 또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효과를 낳을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어떤 흐름 속에서도 봐야 되겠고, 혹은 어떤 구성 요소로서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공공주체, 공급주체가 누구냐, 이 주택은 뭐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끝까지 계속 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크게는 사실은 두 주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사회부문, 영리부문, PSPP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공급 쪽이죠. 결국 우리는 왜 공급을 하냐면은 이 입주자를 위해서 공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공급과 입주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이 토지와 금융의 계획의 확보 과정에서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도 토지와 금융과 계획에 이렇게 참여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에 이제 지어지는 시기마다 또 협력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후보지를 물색하고 그다음에 설계 시공을 하고 건물을 근데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요거를 다소 복잡한 표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기존에 이제 어떤 매입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시장에서 이제 건설 사업 하신 분들이 집을 지으면 그 공기업이 사주고 운영을 다른 데 맡기는데 공급 주체하고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꼼꼼하게 짓거나 할 좀 유인이 떨어질 수 있죠. 내가 직접 관리할 게 아니니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리고 내가 직접 운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어놔서 사주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혹시 좀 사람이 안 올 수 있는 좀 외진 동네에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주체와 공급 주체가 일치하면 그런 문제가 사라지겠죠. 민원과 하자 대응을 내가 다 해야 되고 공실이 나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이제 신경 써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 가치의 바탕이 될 수 있겠고요. 공급 방식은 다양하고 특히 또 영리 부문과의 협력 방식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례는 뒤에 발표해 주실 우리 저 마을과 집의 최영환 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테니 저는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사회주택 중에 토지 임대부 신축으로 지어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는 테라스도 만들고 1층에는 뭐 로운 살롱이라는 어떤 살롱 뭐 그 마을 살롱 같은 거 운영하기도 하는 사례고요. 이 경우는 이제 UD 하우스라고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복도를 보시면은 좀 넓습니다. 휠체어들이 다니기 쉽게 돼 있고 문턱도 다 없게 돼 있고 어떤 한 집은 위에 호이스터를 천장에 설치해서 와상 환자들도 매달린 채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 돼서 사진은 아직 저 모습입니다만 예. 그리고 고시원 리모델링 사례인데요. 많은 분들 고시원에서 이제 조그만 방에서 창문도 제대로 안 뚫려 있는 방에서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걸 이렇게 저희가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창문도 다 제대로 뚫고 좀 작은 뭐 어떤 방은 이제 2인실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좀 큰 방은 거실을 또 따로 같이 쓰는 각방을 쓰는 경우도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먹방이라고 하죠. 창문도 없이 이렇게 있는 방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방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고쳐 나가야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회주택이 이제 그러면은 앞서 이제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가치라던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검사를 할 때, 감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기 위해서 하는 사회적 가치 정리도 있지만 정말 사업자들이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걸 추구할까 할 때 이제 저는 크게 3가지 영역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주거복지의 영역, 사회적 경제의 영역, 그리고 도시 재생의 영역으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1세기의 사회주택은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 19세기의 유럽은 사실 이런 얘기는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인데요. 사실 주거복지 차원에서 뭐 1인 가구의 주거 문제, 베드타운의 문제, 뭐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경제 문제에서는 산업과 일자리 차원, 그리고 뭐 사회 통합의 차원, 주민자치, 풀뿌리 강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도 아파트 단지로 완전히 밀고 새로 지을 수 없는 동네들이 뭐 불가피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작은 단위에서 새로운 집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점점 우리가 인구가 변화하고 있는데 건물은 쉽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부셨다가 새로 짓거나 할 수가 없지만 인구는 뭐 1인 가구가 많아진다던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은 쉽게 변하죠. 거기에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혁신 요소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새 공유경제, 스마트 경제, 뭐 제로 에너지 빌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또 추가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추가되는 영역은 근데 뭐 예를 들어 공유 차량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점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뭐 일단 요 얘기는 조금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의 시대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인구, 사회, 경제와 라이프 스타일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다양한 복합 용도 공간을 뭐 운영한다던가 여러 가지 실험적 뭐 시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공기업이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그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따가 발표해 주실 텐데요. 아주 탄력적으로 사업자들이 진행하고, 다만 또 이게 정말 그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뢰를 또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그게 검증이 된다면 예산을 적극 투입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요. 예, 기후 위기 대응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사실은 기후 위기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은 건물이 67.5%라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짓게 되면은 초기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짓고 팔고 떠나는 경우에는 내가 비싼 집을 지어서 비싸게 팔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광열비를 굳이 줄여준다거나 할 필요에 대한 유인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택은 처음에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이제 운영 관리 단계 비용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좀 빨간색으로 높게 짓더라도, 그러니까 건물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후 운영 관리비가 적게 들면 전체적인 이익이고, 주택의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면 더더욱 이익이겠죠. 그걸 이제 사회주택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급 주체하고 운영 주체가 일치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서 한 것을 나중에 뽑아낼 자신이 있고, 또 입주자들의 이 참여도 이해도 구하기가 쉽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제 저희가 이 시대의 시대적 가치, 한국의 사회주택이 직면한 시대적 가치를 이 사회적 가치에 녹여내서 가자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그러면 공공주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사회주택이랑 해야 되지 할 때 이제 몇 가지 답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역 밀착형 장기 운영 주체가 등장했다는 거고, do it yourself DIY라고 하죠. 그래서 북동능 국가 차원에서 공기업 혼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 때 지역 밀착형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지역의 수요를 일찍 파악하고 이 기획을 하고, 그럼 공공은 어떤 그 공적인 존재로서 그것을 감독하고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또 시민들의 신뢰를 또 매개해주고, 그리고 시민들은 또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9년 공공임대주택이 처음 생긴 지 이제 3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사회주택과 함께 주거문화 혁신과 좀 사회적 가치를 풍부히 늘리는데 저희 사회주택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호 정책위원장님의 발제를 통해서 이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와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계신 김진성 박사님 모셔서요.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김진성입니다.
두 번째 발제할 내용은 그 처음으로 사회주택의 입주자들의 현황과 그리고 느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그 코로나가 진행된 가운데서도 저희가 지난달까지 사회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연구를 수행했고요. 그 결과를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시 사회주택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최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유형과 그리고 공급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주택 유형으로는 리모델링형 빈집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주택 리츠 토지 임대부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으로는 안정적인 거주 기간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모든 곳에 다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차이점으로는 그 각각의 사업 그 특성마다 운영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사업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서울지역도시공사에서 연구자가 제가 느끼는 사회주택의 의미는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주거 관련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이 담보하는 민간임대 주택 성격이 좀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공급 사업자 선정이 다 됐고요. 그래서 매해마다 지금 계속 꾸준히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60개 사업장 그리고 55개 동 그리고 683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중 469호가 입주를 해서 입주한 대상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연 평균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대략 10개 사업장 그리고 한 110호씩 공급을 했는데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되게 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한 10개 사업장 또 많을 때는 그 이상인 때도 있고요. 이 사업장이 갖는 의미는 작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주택 사업 유형으로 맞춤형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사는 입주자들이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공급을 어떻게 했고 또는 아까 이제 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급 주체와 이제 운영 주체가 동일화된 이런 사회주택의 특성이 과연 입주자들은 어떠한 만족도를 느끼고 또는 어떠한 수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이 저희가 공급 6년차 시점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회주택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리고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서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약 11월 한 달 정도 이제 진행을 해서 현재 좀 시기상으로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연구 분석을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초 통계라든가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를 완료한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 47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300부 정도 회수가 돼서 응답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현재 주택의 특성 그리고 주거 만족도, 이 주거 만족도에서는 주거 환경, 주거 편의성, 그리고 경제적 요인, 사회관계 요인, 운영관리 요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이제 그 항목의 주거 만족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입주 신청 과정, 그리고 이전 주택의 특성,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만족도, 추천 의향이라든가 재계약 의사와 같은 종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응답자 특성입니다. 즉 사회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어떤 상황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남성보다는 여성이 한 80%로 훨씬 많고요. 그리고 연령으로는 20대 이하, 그리고 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많았으며 대부분 소득은 200만 원 이하,
그리고 한 1년 이하의 대부분 단기 거주로 많이 이렇게 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는 실제 참여보다는 아직까지는 비참여 참여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공급된 상태에선 리모델링 유형이 가장 많이 공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도 그 뒤를 이어서 많이 공급되어 있고요. 이들 주택에 살고 있는 그 입주자들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먼저 살펴보면 평균 보증 금액이 한 2천만 원 미만의 한 6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세 금액이 이제 61%가 이제 30만 원 이상. 즉 보증 금액 자체가 지금 서울시 시세 다 아실 겁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아주 많이 저렴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시세가 갖는 의미는 월세 금액이 낮을수록 입주자의 실제적인 부담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택 공유 형태입니다. 대부분 94%, 즉 대부분의 방은 개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화장실과 거실과 같은 부분은 좀 공유 형태가 많은 공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화장실 부분이 좀 공유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만족도 부분에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만족도 부분에서는 이런 공유를 하고 있는 주택과 아닌 주택과의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비 부담입니다. 한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20%, 한 2명 이하가 주거비 부담을 어렵다고 느끼는, 즉 나머지 8명 정도는 주거비 부담이 별로 없는, 즉 사회주택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이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통계를 보시면 300만 원 보증금에 20만 원 월세, 그리고 3만 원 미만 구간에서 만족도가 좀 대단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시면 현재 운영 중인 커뮤니티 그 프로그램은 소통 지원 프로그램이 47% 가장 많은데 이 부분은 뭐냐면 SNS, 즉 온라인 단톡방이라든가 지역사회 새소식 알림 등 그런 활동들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운영을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또 반면 그 여가 취미 그리고 건강체육과 같은 공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응답이 좀 높았습니다. 현재 그 사회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사업자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것 같고, 또 개개인마다 그 커뮤니티에 대한 요구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정착화된 것 같지는 않는 것이 연구 결과로 좀 나타났습니다. 커뮤니티 참여 현황을 좀 보시면 입주민간 프로그램 그리고 소통 지원 프로그램이 좀 많은 분야에서 참여를 했고요.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즉 참여 의향을 한번 보시면 한 70%에서 80% 정도가 참여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주택에 들어온 사람들은 커뮤니티 주택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것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맞지 않고 좀 바쁘다 보니까 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이 좀 다양하지 못하는 또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연구자로서 생각이 됐습니다. 핵심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매우 만족한다는 부분을 더했을 때 만족이라 표현을 한다면 60% 이상, 즉 5점 척도에서는 3.68점으로 이 점수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주거 환경과 주거 편의성 부분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반면 사회 관계 요인, 즉 커뮤니티 개선 부분, 커뮤니티 시설과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평균 이하의 부분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좀 결과를 받고 많은 노력과 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택 유형으로 한번 살펴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었지만 그 토지 임대부 유형이 68%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요. 반면 빈집 프로젝트가 49%로 만족도가 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 이유를 좀 봤더니 주택 규모, 즉 원룸, 투룸 또는 이제 공유하는 쉐어 여러 가지 주택 규모와 형식, 그리고 입지, 사회주택이 들어간 입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유형별 차이가 결국 만족도의 차이로 또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만족도의 차이는 향후 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만족도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주택 외관 디자인,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직장, 학교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좀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 기간,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이 아주 높게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에 배치한 부분이 결국 사회주택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운영관리 측면을 한번 보시면 임대정보 공개 투명성, 외부인의 출입 차단과 같은 이런 항목에서 만족도를 높게 살펴봤고요. 유형으로는 리모델링형, 매입형 리모델링형이 점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20대와 30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이하의 경우 주거 편의성, 그리고 30대 이상은 주거 환경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요. 운영관리 요인에 있어서는 각각의 연령대가 좀 차이가 크게 나타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위치별 만족도를 한번 봤습니다. 저희가 각 구별로 공급된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구에는 여러 가지 여러 사회주택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이 좀 섞여 있습니다만 위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강북구와 노원구가 좀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도심권인 뭐 중구, 중구 그리고 종로구 이런 쪽이 50% 중반 후반대의 만족도를 얻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거주 의향, 추천 의향, 즉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만족한데 과연 남한테도 추천을 해주겠냐라는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우선 지속거주 의향으로는 한 68% 정도로 나타났고요. 근데 추천 의향은 75.4%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특히 5점 중에 4점 척도를 받았다라는 거는 남한테 되게 추천해주고 싶은 의지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주택은 내가 이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지는 않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면서 친구나 지인들 또는 가족들 남한테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만족도가 높은 주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의향이 높은 이유로는 무엇보다 경제적 요인을 꼽았는데요. 사회주택의 특성이 공동체라는 또는 그 커뮤니티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부분 또한 점수가 좀 높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미와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 6년 차인데요. 이제 향후 지속적인 공급과 그리고 설문 조사를 위해서 본 설문 그 조사를 시행했고요. 2018년도에 예비 조사를 했는데 그 2018년도에 한 예비 조사에서는 설문의 그 틀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해서 설문 항목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대비 2020년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아주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2018년도 대비
약 15%, 즉 2018년도에는 그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45%, 근데 현재는 60%, 되게 높은 비율로 올랐습니다. 대부분 다 점수가 올랐는데요. 특히 사회관계 요인 부분도 부분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2018년도 대비 점수가 많이 개선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봤습니다. 유형별로도 보면 리모델링형의 경우가 41%에서 59%로 약 18% 아주 높게 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토지 임대부 자체는 만족도 점수 자체도 높았고 예전에도 높은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18년도에도 또는 20년도에도 추천 의향, 비추천 의향을 같이 살펴봤을 때 68%에서 75%로 약 7% 정도가 추천 의향이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비추천 의향은 11%에서 6% 정도, 절반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즉 점점 더 만족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는 이제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을 정의를 하면서 첫 번째로 고민을 한 것이 입주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는 향상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들을 고민했고요. 다만 사회주택의 특징인 사회관계 요인 그리고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보다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 유형별 만족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업 특성이 다 다르고 여건이 달랐지만 그 부분들이 좀 시사하는 바는 크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이 시기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각각 4가지 사업 방식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물량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만족도가 높은 공급 규모, 즉 건축 형태라든가 공유 형태에 대한 부분은 연구 결과가 사업의 그 가이드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시설 프로그램 부분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좀 다음 후속 연구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한 실태 조사, 즉 지금 전화 설문하고 모바일로 설문한 이런 부분 이외에 현장을 가서 조금 더 들어보고,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족도 조사는 저희의 생각으로는 한 2-3년 주기로 계속 좀 진행이 되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방식, 공급 방식의 만족도 조사 부분과 또 이런 결과들이 계속 반영이 돼서 공급 정책이 좀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가 될 때 사회주택이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시행한 만족도 조사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선 박사님의 발제를 통해서 입주민이 생각하는 사회주택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을과집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의 최용환 실장님 모셔서요, 사회주택 운영 사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과집 협동조합의 커뮤니티 운영 사례를 통해서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안내드릴 커뮤니티 담당자 최용환입니다. 오늘 제 발표 순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좀 학술적인 순서에 비해서 저희 사례는 좀 어떤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저희 마을과집 사회주택 협동조합의 사회주택 브랜드인 자몽하우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그 활동의 목표와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올해를 강타한
온 나라를 한파에 얼어붙게 만들었던 코로나를 배경으로 한 협동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마을과집 협동조합에서 커뮤니티 담당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언뜻 들으시면은 커뮤니티 담당자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왜 저런 직원이 필요한가? 보통 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회사들은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과금이나 이런 월 임대료를 받아야 되니까 회계 담당 직원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담당자로서 하는 일은 입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서비스 민원을 처리하고요. 그리고 입주민 자치 활동, 예를 들면 이제 공동의 생활 규칙이라든가 주번 활동, 그런 입주민 간 갈등 조정 같은 공동체 활동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몽하우스는 이 직원들끼리 농담으로는 우리는 사회주택계의 힐튼 호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브랜드 나가도 되나요? 이런 이제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창기 사회주택들은 입주민들이 저렴한 임대료에 시민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측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스스로 대부분의 이제 자치 운영을 하고 이 공과금 계산이나 주택의 시설물 같은 것도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마을과집 협동조합은 주택의 어떤 하드웨어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품질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주택들이 갖춰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주거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주 공용공간 청소 및 방역 관리를 하는데 다른 사회주택에서는 이렇게 사회주택에 청소까지 해줄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 이렇게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해주고 생활용품을 같이 이제 나눠 씀으로써 주거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이런 어떤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규모화 전략을 통해서 많은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회주택의 커뮤니티입니다. 저희 자몽하우스는 커뮤니티 하우스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서로 친해지면서 공동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효용감을 갖고 갈등 비용이 경감하고 함께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협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몽하우스의 브랜드입니다. 지금은 쉐어하우스뿐만 아니라 뭐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다양한데요. 처음 이제 1, 2호점이 쉐어하우스라서 초창기 로고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몽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달콤한 맛도 있으면서도 씁쓸한 맛이 있는 자몽처럼 공유주거는 이웃과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느낌이 벌써부터 새콤한 느낌이 다 오시죠? 이웃과 도시에서 살면은 이웃과 모르고 그냥 남남처럼 살 수도 있지만 그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또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유주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이 꾸는 꿈을 응원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청년주택으로서 청년 입주민들이 자기 꿈을 실현하는 길에 어떤 안정성 있는 주거, 공공성 있는 주거,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떤 정서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청년을 응원하는 사회주택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커뮤니티의 가치입니다. 하드웨어를, 주택의 품질을 보완하는 협동의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래층과 위층의 관계 증진이 층간소음 분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피해를 본의 아니게 주게 된 사람도 한 번 더 조심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도 조금 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리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서 갈등을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희 같은 사회주택이 아주 고급한 시설에 대항할 효용은 이 입주민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서비스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주택 커뮤니티의 효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이 과정에서의 갈등 비용이 경감하고 사는 재미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죠. 알게 되면 사랑하고 더 재밌게 될 것이다. 어떤 베스트셀러에서 나왔던 문구 같은데요. 이웃을 더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사는 재미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생활의 문제를 같이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웃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안전한 주거를 영위할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활동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관계 증진인데요. 이 입주민 간 그리고 사업자와의 관계를 높이는 것입니다. 건물 앞에 전등이 이렇게 고장나서 골목이 깜깜한데 그때 옆집 이웃한테 우리 집 골목이 지금 어두우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주택. 사실 우리가 요즘 생활에서는 찾기 힘들죠. 그리고 1+1 묶음을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했을 때 1인 청년 가구로서 이걸 내가 혼자 다 먹기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고, 이 지방에서 우리 부모님이 한 박스 가득 반찬을 나눠줬는데 보내주셨는데 그걸 내 냉장고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이웃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집, 저희가 꿈꾸는 커뮤니티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라면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커튼 달 때 못 박을 때 집주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이사 나갈 때 혹시 보증금이라도 떼이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건데요. 집주인과의 관계가 그런 억압적 관계, 갑을 관계가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이런 걸 상의할 수 있고 우리 집의 공동의 주인으로서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집을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집주인 눈치 보는 집하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집하고 어떤 집이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임차인도 더 어떤 신의 성실의 의무, 그런 걸 더 할 수 있는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주인의식입니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치 거버넌스 하우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거버넌스라는 거는 이제 협치, 같이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 주인이 따로 있는 집이 아니라 내가 곧 주인인 주택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의 사회주택 협동조합에 견학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주택 입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근데 한 1번 안건이 공동 텃밭에 고양이가 지나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줄로 묶어서 일부 구역만 다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으로 제한할지, 이걸 가지고 그 입주민들이 막 토론을 열띠게 합니다. 제가 물어봤죠. 저희가 이게 1번 안건이 맞냐 그랬더니 입주민이 얘기를 해요. 이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제일 재미있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나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저희 지점 중에 이제 노량진에 하나 지점이 있는데요. 이 노량진 지점에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규칙 만들 때 1번이 우리는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소음에 특히 주의하자입니다. 방 안에 있어도 인강, 이걸 인터넷 강의라고 하죠. 이거를 너무 크게 들으면은 들린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새벽 1시 이렇게 특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이후에는 세탁기나 샤워실 이용을 하지 말자. 이런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같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커뮤니티 입주민 만족도 공동체 관리를 위해서 지표를 앞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자몽지수는 저희가 직원들 간의 가십거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제대로 관리를 해보려고 하고, 이게 이제 경제와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아주 전문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되게 많은 저희 자몽하우스 청년 입주민들의 삶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만의 독자적인 생활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엥겔 지수 같은 지표 못지않게 청년들의 삶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죠. 입주민들이 월 임대료는 잘 내고 있는지, 혹시 못 내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닌지 같은 그런 경제 관련한 지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신뢰 및 공동체 분야로서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현재 자치회의나 공동체 회의는 잘 되는지, 입주민들이 여가 활동은 많이 즐기는지, 동아리 활동 수 이런 것들이 어떤 대표적인 공동체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주거 기간, 많이 오래 사는 분들이 많다면 현재 우리 주택은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계약을 얼마나 많이 연장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체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발표 자료를 저희 입주민 한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내용을 보다가 이 얘기를 좀 자기가 생각하는 커뮤니티의 감성이라고 하나 적어주셨는데, 그냥 어떤 정수기 사용하려고 만났다가 옆방분하고 만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는, 좀 따로따로 살지만 자기 프라이버시는 있지만 서로 어떤 친해질 수 있는, 서로 이웃 같은 감성이 있는 그런 도시 속에 청춘들의 감성이 있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외로운 사람들끼리 저녁 먹자고 누가 이제 게시판에 이렇게 써놨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활동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주민들이 새로 들어오면은 저희 직원들이 가요. 그래서 고기를 막 굽고 같이 저녁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 직원들이 직접 이제 음식 만드는 사진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공간에 이제 나눔 마트와 무인 마트를 조성을 하는데요. 이게 올해 저희가 해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무인 마트는 이렇게 야식 같은 게 먹고 싶을 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나중에 양심적으로 채워 넣는 그런 이제 마트고요. 나눔 마트는 나 혼자 가지기에 너무 많은 거를 이웃과 나누는 마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바베큐 세트나 이런 어떤 유용한 물품들을 공유하는, 무료로 대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좀 어떤 신뢰와 양심 그리고 나눔의 어떤 그런 가치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 자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작년에 많이 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했죠. 그 향초 만들기 같은 원데이 클래스 이런 공동체 프로그램 많이 했고요. 이거는 이제 2019년 말에 마찬가지로 저희 마을과 집에서 최초로 제안을 해서 이 사회주택 협회의 여러 회원사들이 같이 입주민 어떤 파티로 열은 사회주택의 날 행사입니다. 대학로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이 어떤 그 대학로 주변의 예술가들이, 청년 예술가들이 나눔으로 참여를 했고요. 재능 기부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입주민들은 1인 가구에 맞는 자기 물품들을 나눔 장터, 재활용 장터,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눠서 먹는 그런 행사 파티를 진행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코로나, 올해 한 해를 강타했던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 빛났던 커뮤니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저희가 이제 저희 입주민들을 보니까 확실히 코로나로 전 사회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짐을 고스란히 더 이 청년들,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이, 평소에 더 어려운 분들이 그런 짐을 더 고스란히 지죠. 몇 가지 저희 회사에서 이제 본 지표를 보면은 일단 대학가 인근 지점에 대학생들이 다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해요. 학교가 이제 문을 안 열었으니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다. 근데 이제 일반 주택이었으면은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다 월세를 고스란히 냈어야 되는 학생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저희도 약간 우려스러운, 걱정 많이 되고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임대료 납부가 어려워서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전화하는 요청을 하는 입주민들이 늘어납니다. 올해만 해도 7명씩, 이게 적은 수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런 말도 하기 미안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월 임대료를 못 내는 그런 입주민들도 5분이나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청년들이 그 삶의 무게를 지는데 저희도 같이 지고자 그냥 계약은 이제 연장해드리고요. 임대료도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지하고 있다, 또 응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연대은행이라는 어떤 비영리 재단에서 청년 보증금 이제 대출 지원을 해줘요. 금융 지원 해주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대출이라서 좀 꺼려져서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7월 이후에는 이걸 신청하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운 때는 실제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같이 사는 사람 이웃 같은 거 없습니다. 제가 어떤 뉴스에서 발췌한 건데 같은 집에 사는 이웃도 코로나 위험이 있으면 그냥 바로 고발 대상이 되는 게 요즘의 현실이죠. 한 고시텔에서 아무 위험이 없는 음성 나온 자가격리자가 발생했는데도 이거 몇 호인데 색출하려고 하고 나 그 사람 CCTV 돌려서 고발 조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공유주택이지만 이제 코로나 방역 담당자가 상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뭐 지금 보건소로 가야 되는지 병원 가야 되는지 24시간 상담을 운영하고 자가격리가 필요할 때는 격리할 수 있도록 방침 이게 시설적인 부분을 도와드리고 정기 방역을 통해서 안정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협동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제가 입주민하고 함께 지역사회 방역 봉사활동을 갔는데요. 이제 노후주택이나 체육시설, 공원시설 같은 데에 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소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청년주택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너무 고맙다. 나도 그 먹을 거라도 갖다 주고 싶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년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나도 이제 우리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우리 동네의 주인이구나.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 받습니다. 그래서 노후 고시원에 방역 봉사활동 간 사진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분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정말 소개하자면 정말 끝도 없이 많아요. 정말 그날 제가 전화를 한 200통 받았고 저랑 전화하는 사람마다 다 울어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평소에 저희가 코로나 상시 대응 방침이 이제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게 빛이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주민 그 확진자분은 확진 알기 전에 검사 대상자가 되자마자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자가격리를 시작했고 또 다른 입주민들도 자가격리하고 이제 도보 이동해서 검진을 받고 청소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이제 방역 지침대로 대응을 하고요. 또 가족분들은 이제 확진자 학생의 가족분들 지방에 사시는데 일단 그분 전화하고 나서 바로 저한테 이제 눈물 걱정되죠. 근데 올라와 보지도 못하시고 그 확진자 학생은 자기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걱정되니까 어떡하냐고 울고 48시간 동안 또 음식도 먹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소랑 상의를 거쳐서 이 되게 웃기는 장면이 이제 줄에다가 음식을 매달아 가지고 그 학생한테 전달하고 이게 웃긴 거죠. 가족도 못 해주는 거를 직원이 나도 혹시 코로나 걸리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서 음식 전달하고 그리고 확진자 이송 및 방역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일정들 소통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추가 확진이 없었고 확진 입주민도 지금은 건강하게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사실 옆 사람한테 각박해지고 사실은 저희도 힘들었죠. 누가 이 확진된 건지 묻는 사람도 있고 너무 걱정된다는 분들도 많았지만 다행히 다 같이 서로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배경이 있었기에 함께 이겨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택의 가치, 저는 공동체에서 오는 협동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정서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택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시 사회주택 홈페이지에 보면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오래 살고 있다라는 어떤 금전적인 얘기가 우선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금전적 가치 외에도 어떤 주거 안전망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주택으로서의 공동체의 가치를 제공하는 주택이 저희 사회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용환 실장님의 발제를 통해서 생생한 사회주택 실제 운영 사례를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울시 사회주택 아이붓기 홍시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자분께서 사회주택 브이로그를 저희 포럼정으로 보내와 주셨습니다. 사회주택에서 입주자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풋풋한 대학생들의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주택 1호 사모입니다. 저희 지금 홍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시주택이
어떤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생활 공간이 어떤지 소개해보려고 해요. 저랑 같이 한번 홈주택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여긴 주차장이에요. 여기 주차장은 총 8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주민은 주차장이 무료입니다. 여기는 무임택대함이에요. 다음으로는 로운살롱이에요. 여기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원래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입주민 모임을 진행했었는데 여기 이 공간에서 저희가 주로 놀고 또 여기서 먹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202호님이 게임을 주도해가지고 상품 대항전 한 적이 있었어요. 3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그 상품을 따고 막 게임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서로를 많이 알고 또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죠? 네. 여기는 저희의 추억의 장소인데 로운살롱이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시민 교육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 모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시판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여기다가 물품 나눔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뭐 특이사항이나 중요한 사항들을 여기 이 게시판을 사용해가지고 많이 사람들이랑 의견을 교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와, 눈부셔. 저희가 홍시주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왜 좋냐면 이렇게 보이시죠? 자, 한 바퀴 돌아주세요. 자, 이렇게 뻥 뚫린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채광이 진짜 좋고 저희가 그 홍시주택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기 모임에서 저희가 2가지 안건을 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빨래 건조대 설치랑 또 하나는 이렇게 평상을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제시한 안건이었어요. 이쪽에 쭉 내려가면 청춘빌딩이라고 그 청년 정책 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랑도 옆에서 뭘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거주하게 되시면 금천구에 있는 정책 정보 그리고 금천구에 관련된 뭐 유용한 것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가끔씩 1층에 우체통 앞에 보면 금천향기라고 맞아요. 저도 금천구 있어요. 소식지가 놓여 있어요. 네, 그거를 활용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알찬 금천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모님 문을 열어주세요. 너무 제 뒷면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책장이 굉장히 좀 넓어서 되게 많이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서랍도 따로 있어서 여기는 저는 쓰레기 봉투를 담아놓고 있고 이쪽은 이제 분리수거 쓰레기를 놓고 있습니다. 화장실 궁금해요. 화장실은 저희 이렇게 화장실 조명도 굉장히 은은해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수납장인데 수납장은 3칸이라서 맞아요. 이렇게 넓게 잘 쓸 수 있고요. 네, 먼저 부엌이 있는데 부엌은 좀 수납 공간이 많이 모자라요. 근데 이게 4호, 5호 라인은 이런 조리대가 훨씬 더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배는 돼요, 정말. 네. 그다음에 한장은 이렇게 3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조금 좁아서 저는 이렇게 트레이 같은 거 놓고서 2단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있긴 있는데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저희가 음식물 처리기가 여기 가운데 껴있어서 수납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최대한 꾸겨 넣고 있고요. 방입니다. 여기는 붙박이장이죠? 네, 붙박이장인데 이게 슬라이딩 도어라서 굉장히 수납할 때 이 앞에 공간이 원래 죽잖아요. 맞아요. 슬라이딩이라서 이렇게 되게 편하게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중첩된 부분을 빼고 저희가 다른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각자 공간에 맞춰서 굉장히 다르게 진행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동일하게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꾸며서 사용하고 있고요. 주방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주로 식식물들을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여기 홍시주택이 가장 좋은 점은 저는 냉장고. 냉장고가 굉장히 좋아요. 냉장고가 여기 상단이 냉장, 굉장히 더럽지만 하단이 냉동. 요즘에 이런 신식 요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도 건조기가 돼요. 건조가 되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제 차단막을 또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옆집과 좀 건물 규지만 좀 지킬 수 있는. 어떠신가요? 조금 색다르죠, 좀. 저는 이게 침대 사이즈가 좀 더 작다 보니까 그 사무집보다 좀 더 그 개방감이 좀 더 있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 그냥 책상이랑 수납장이 있고요. 여기 붙박이장. 그리고 저는 여기다 이렇게 화장대를 꾸며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꽃을 사랑해서 꽃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식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닿는 놀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어떻게 여기 지원하게 되나요? 저는 원래 계속 LH 사이트나 SH 사이트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거 매물 뜬 거 없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공고 올라온 날 제가 바로 발견을 해서 그날 바로 연락하고 그 주에 바로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시 지원으로 사회주택을 만드는데 관심 있는 분들 지원하세요라는 현수막을 봤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있었던 곳에 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서 아 그럼 나 저기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하고 지원을 했는데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제가 혹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타 구로 이사를 갔을 때 3개월 안에만 얘기를 하면 뭐 이제 상관없이 집을 이제 뺄 수 있다는 조건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전에 다른 집에서 자취를 하다가 옮긴 건데 확실히 가격 대비 집기가 일단 전 집에 비해서 2배인데 이제 월세는 비슷하게 나가니까 그게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가 망가졌을 때나 어떤 집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온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이렇게 좀 인프라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이웃들이랑 조금 친밀해진다는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전화해서 나 지금 무슨 일 있으니까 빨리 내 방으로 와줘 라든지 뭐 너 뭐 있어? 나 좀 빌려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막 비 오고 그랬는데 폭우가 막 엄청 쳤는데 방문을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열어놓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1호님이 자기 지금 집에 가고 있으니까 혹시 부탁할 사람 연락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막 다 연락해가지고 부탁해서 창문을 닫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부탁하기도 쉽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저희는 진짜 단톡방이고 매일 또 얼굴을 마주치잖아요.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에서 얼굴을 보기 때문에 막 서로 이렇게 불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좋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 협의점을 찾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너무 사회주택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사회주택에 살게 되면 좀 사실 막 논스톱처럼 막 깔깔깔깔거리고 재밌는 일들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소소한 재미? 막 언니 뭐 밥 먹으러 오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사과를 너무 많이 사서 나눔할게요 해서 이제 놓던지 아니면 같이 우리 운동 갈래요? 라든지 이런 사소한 재미들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우신 분들은 서울시주택에서 거주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운 입주자들을 기다립니다. 안녕. 네, 홍시주택 입주자분들의 생생한 브이로그 잘 만나봤습니다. 서울에서 독립계획 있거나 이사계획 있으신 분들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토론을 이어갈 토론자부터 소개해드리죠. 발제해주신 최경호 위원장님과 최용환 실장님이 이어서 토론에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로는 서울시 출입기자 이철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의 좌장이시죠. 심도 있는 토론과 대화를 이끌어 가실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그럼 은 교수님 이제부터 토론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은난순 교수입니다. 오늘 사회주택 포럼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고공행진 중인 전국의 집값 뉴스 속에
방학한 갖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가리키는 담론 중에 지옥고를 넘어서 이제는 영끌 담론까지 여론의 지형이 넘어갔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주를 위한 집이 먼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공공이 가진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택의 가치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경호, 김진성, 최용환 세 분의 발제와 실제 입주자분들의 브이로그까지 보셨는데요. 전반적인 소감과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견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최경호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이크를 처음부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도 뭐 많은 내용을 발표를 드렸고 다른 분들의 발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주택 가치를 저는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이건데요. 불안하지 않다는 게 단순히 치안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모여 살아서 안전하게 산다라는 느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안정감뿐만 아니라 이제 쫓기듯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 패닉 바잉의 대열에 나도 낄 필요가 없다.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무리해서 샀다가 혹시라도 경제 위기가 오면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을 빼앗기는 일이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차원에서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큰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모여 살아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사회주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다. 투기 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러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뭐 집주인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주택 사업자분들 여기 나오셨지만 이분들한테 뭘 고쳐달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외국의 그 주거복지 선진국들 보면 그렇게 세입자 협회들이 잘 돼 있는데요. 그렇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정말 사회주택에 사회적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용환 실장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제가 발표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사회주택이라는 집은 사회적 신뢰 회복 그리고 정서적 지지라는 통해서 주거 안전망을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도심에서 사는 게 이웃과 전혀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떨어져 사는 게 일반적인 도시 현실인데요. 그리고 사회주택이 지금까지는 그냥 주거 비용이 저렴한 그런 집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봤듯이 사회주택은 같이 살아서 즐거운 집, 그리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는 면이 있고 같이 살아서 안전한 집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라면 한 번쯤 누구나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이라도 떼이는 거 아닌가. 저희 입주자들도 못 박아도 되나요?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갑과 을의 관계, 일반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안한 관계와 어떤 갑을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믿을 수 있고 협력을 통해서 주거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집이 사회주택이 청년들에게 보내는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좀 보려고 했고요.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대학생이나 혹은 아예 없으신 분들도 많죠. 대학생분들은 취업 준비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사회주택 홈페이지에서 그 사회주택 위치들을 검색해 보니까 주로 대학가 혹은 역 근처에 자리하고 있어서 접근성 측면에서도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있던데요. 거기서 입주민들이 이런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인상이 깊었고
요즘같이 이런 개인주의적인 시대에서 무엇보다 다른 입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김진성 박사님께서 사회주택 입주자의 만족도 결과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시사적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이렇게 있었었지만 운영관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과 거기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추가적인 지원도 좀 필요해 보이는 이런 다양한 시사점들을 제시가 되고 있었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그 의견을 토론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 기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게재하신 내용 중에 그 유형 사회주택의 유형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리모델링 유형도 있고요, 토지 임대부 유형도 있고, 빈집을 활용해서 개조해서 하는 이런 혹은 니츠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까 그 만족도가 낮다라고 느꼈던 공간이 빈집 프로젝트가 조금 더 많았다고 이제 보이고, 상대적으로 토지 임대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이제 조사가 됐었는데요. 저는 이게 요즘 젊은 수요자들의 그런 니즈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 공간하고 보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주방이나 세탁 시설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화장실하고 방은 분리된 보안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공간들이 갖춰진 토지 임대부 주택들이 그나마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이 전체 683호 중에 110호 지금 있고요. 니츠도 지금 70호. 그래서 원룸형 지금 주택이 합쳐서 180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 이 토지 임대부 주택하고 니츠 이 부분이 좀 더 늘어나서 청년들이 조금 더 보안에 신경 쓰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기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만족도의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는 모습을 아까 발표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주거 단위주택의 이 평면 유형,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냐 원룸이냐도 영향을 미치는데 빈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빈집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 동네에 뭔가 좀 노후화된 동네라던가 뉴타운 지정으로 지역으로 됐다가 해제가 됐다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집 하나 좀 예쁘게 고친다고 해서 그 만족도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떤 도시 재생이나 혹은 이제 그 지역에 이걸 완전히 재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최영환 실장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아주 감동적인 그 사업자들의 대처를 아까 발표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그 전에 공유 경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좀 방역을 우선시하다 보면 쉐어 수도 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던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적인 위생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입주자 만족도 조사에서 제가 좀 보태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게 중앙정부하고도 함께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주는 쪽에서도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말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해서 잘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각 기관이 따로따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입주자 입장에선 여기 괜히 들어왔다,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좀 예측 가능하고 좀 정기적으로 해서 이게 자료가 좀 쌓이고 향후 정책 그 개선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입주자들이 좀 성가시지 않은 방식으로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입주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미래 입주자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커뮤니티 하면은 부담감들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설문조사에 많이 하시다가도 막상 사회주택에 들어와서 사신 경우는 또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활동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이 결과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용환 실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우리 만족도라는 측면을 이 사회주택의 다양성과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뭐 토지 임대부, 뭐 리모델링형, 빈집형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사회주택이 있었는데요. 이 사회주택이 한 가지 획일화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 늘어나는 속에서 다양한 이제 사회적 기업, 그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창의성과 자신만의 어떤 매력 포인트가 다양하게 생태계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꼭 어떤 방 안에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만이 매력적인가? 저는 그것을 꼭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택 중에 어떤 지점은 이렇게 공용 공간에 화장실을 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게 또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부분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이제 자료에서 빈집형 사회주택들의 어떤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왔지만 사실 이제 빈집은 그런 교통이나 이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 조건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가격이라거나 그 입주민들한테 다양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측면에서는 나름의 고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이 독창적인 가치나 창의력 혹은 커뮤니티의 가치는 기본적인 주택의 품질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토대가 쌓였을 때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주택의 수가 아직은 뭐 많지 않고 뭐 정확하게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예산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회주택의 확산 수가 이렇게 빠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어떤 다양한 장점을 가진 사회주택들이 늘어나야 되고 더 좀 수가 많아지면은 입주민들의 인식도 사회주택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면서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좌장으로서 지금 여태가 주신 의견에 대한 내용을 좀 처음 하자면 사회주택이 갖는 이제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제가 조사를 했던 인터뷰를 했던 어떤 그 청년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분인데 현관문을 내가 열어놓고 살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즉 그 사회주택이 주는 어떤 사회적인 안정감 또 안전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장점도 많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사회주택의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또 이제 세 분께서 다양한 어떤 사회주택 자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커뮤니티 공간 부분이 우리가 기획은 하지만 실제로 기존의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왜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주택에서도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결국 앞으로의 우리 남겨진 과제는 이 사회주택에 대한 공감대와 그리고 사회주택의 가치에 대한 어떤 확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어떠한 발전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철 기자님. 네. 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박사님 발표 자료를 보면은 2015년부터 사회주택이라는 정책이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6월 기준으로 사업장 수가 55개고 그다음에 호실로 따지면은 683호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은 2015년부터 1년에 평균 10개 사업장 정도 115씩 더해졌다는 말이 되고요. 물론 이게 서울시의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총 공급 주택인 683호 중에 올해 6월 기준으로 469호만 입주가 돼 있는 상태고 214호는 미입주 혹은 공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전체 공급주택의 31%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수요자들이 비어있는 방들을 좀 이미 둘러봤지만 살기는 좀 꺼려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회주택이라는 이름도 한번 청년들에게 혹은 주요 수요자들에게 맞는 이름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 조금 생각해 본 것은 보증금을 좀 올리더라도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나 혹은 SH공사 측에서 마련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주택을 문을 두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용환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사회주택의 확대 그리고 사회주택이 이제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측면의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아까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사회주택의 다양화 측면에서 이제 사회주택이 그간에는 청년주택이었는데 좀 입주민의 계층의 폭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5년 전에 처음 사회주택이 생겼을 때만 해도 20, 30대 청년들의 주거의 질이 가장 악화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시원 같은 이렇게 좀 악화된 주거시설에 가장 많이 입주하는 계층대와 연령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주택, 실버주택이나 아니면 어떤 취약계층 주택 같은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의 특징을 띠는 주택들이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꼭 청년주택이라는 어떤 계층적 특징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사회주택에 대한 제도가 고민되고 사업자들도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사업자다 보니까 사회주택이 갖는 특성에 대한 지원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가 정말 크게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어떤 자영업자에 대한 이제 지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물론 큰 지원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돼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흔한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업종이라는 그냥 제한만 기준으로 둘 것이 아니고 사회주택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면 좀 꼭 어떤 직접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주택이라는 그 특성에 맞는 지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코로나 때 많은 대학생들이 개강을 해서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주택에서 퇴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게 없죠. 남은 기간 월세를 다 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지어야 될 짐을 청년들이 고스란히 이게 지게 됐죠. 근데 사회주택들은 제가 알기로 대부분 다 이런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연장해주고 아니면 저희처럼 계약을 그냥 무효로 해주고 다시 이제 학교 올라올 때 저희가 그 학생들을 만나기로 하는 이런 나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이게 꼭 어떤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업종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사회주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고려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호 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앞서 두 분의 말씀에 이어서 드리면서 나중에 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급이 좀 많이 더디고 그리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공실률이 이렇게 많았나. 근데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의 영향이 좀 컸던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흔쾌히 또 내준 게 오히려 붙잡아 놓고 있었으면 저희가 통계적으로 공실률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건만 흔쾌히 이제 내드렸던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 기대만큼 또 안 오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던 사실 좀 가슴 아픈 일이고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꿈이 있어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서 20분을 더 걸어가더라도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더 절약해서 저축을 하자라는
그런 좀 덕목이 있었다면 지금 많은 1인 가구분들은 자의반, 타의반, 자가 소유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신문에는 뭐 영끌 대출로 집을 사는 사람들 뉴스 얘기만 나오지만 내 생에는 집을 못 사겠구나 포기하신 분들은 버스 타고 가서 20분을 더 걸어가가지고 5만 원을 더 절약하기보다는 그냥 지하철역 가까운 데 있는 반지하든 옥탑방이든 고시원이든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다가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무조건 싼 게 최고지, 이런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싸게 주변보다 내놨다고 하면 금방 찰 줄 알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뭐 도시 공간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고 이 젊은 이 분들의 이 절망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공급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 사업이 워낙에 좀 대한민국에서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사업 유형이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장기 임대 사업입니다. 저희가 투자한 돈을 거의 한 20년이 지나야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투자를 안 하죠. 그럼 뭐 무슨 이름난 대기업이라고 해도 이런 사업에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업 주체가 자본이 딸려서 빨리 못 짓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서울시도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해 주시지만 그래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1, 2년 후에 바로 팔아서 생기는 분양 차익으로 돈을 갚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20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서 받아야 되고 그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서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올해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제도 개선이. 그래서 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돈을 빌려준 거를 좀 다 안 갚더라도 저희가 두 번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자본을 좀 회수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열심히 나서서 여러 토지를 확보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시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아파트 단지처럼 싹 밀고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작은 단위 필지에 그런 거 밀고 지을 수 없는 곳에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토지주분들을 이제 잘 설득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요. 저희가 뭐 호가대로 다 사드리면 저희가 나서서 동네 집값을 올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금액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런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 일반 민간 시장에서는 토지주께서 나 얼마에 팔래? 싫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팔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하는 사이에 서울시나 이제 중앙정부가 승인을 하는 사이에 다른 데 팔려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절차나 이런 걸 좀 그렇게 좀 필요한 정도로 간소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또 보태자면은 저희도 이제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모집을 하고 싶은데요. 공실률의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입주자 선별을 하는데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소득 수준에 맞춰서 어느 일정 이상 못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일일 수 있겠는데요. 뭐 청년이나 노년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은 뭐 경차는 청년만 한테만 팔고 뭐 세단은 노년한테만 팔아라 뭐 이런 식의 규제를 좀 저희가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택 그 뭐 공공주택 업무 편람이나 뭐 지침상의 복잡한 어떤 체계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게 좀 개선이 돼서 저희가 고령 가구나 청년 가구들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저희가 모집해서 입주시킬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그 뭐 사회 통합에도 바람직하고 저희가 공실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의견들을 저희가 모아서 앞으로 사회주택의 가치를 더욱 확장시켜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서울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주택이 무엇인지 그런 이제 시민의 어떤 소비자 차원에서의 요구되는 주택으로서 공급, 운영 이 또 되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서는 여기 이 주택이 우리의 지금 주거 문제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많은 현안들과 또 의견들을 이렇게 우리가 모아서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로 부터 이제 시민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한 2020 올해 사회주택 포럼 좌장으로서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주택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신 우리 입주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 사회주택 포럼과 개막 행사 1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시민분들께서 TBS를 통해 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 조금 드릴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건설 그리고 주택 정책이 70년대 이후 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아직도 좀 더 지어야 되지만 이제는 좀 더 이제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주택들을 우리가 공급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77년에는 주택 사업자 지정제도, 등록제도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불모지였던 주택 시장에 사업자들을 많이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었고 89년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처음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사회주택을 통해서 정말 이 한국의 주택 문제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용환 실장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어떤 새로운 개념이 정착되는 데는 그 전에 어떤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사회주택 많이 늘어났고 시작 이후로 많이 발전하고 많은 입주민들이 어떤 안정된 주거 형태로 살고 계시지만 아직 사회주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믿을 수 있는 주택으로 커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오늘과 같은 자리 그리고 더 많이 좀 홍보나 그리고 알려지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 사회적 지지를 보내는 주택으로서의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가치로서의 사회주택을 더 널리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철 기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 이 사회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그 너무 물량도 적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렴한 가격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주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의 성향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확산 가속화를 위해서 서울시나 SOH공사 등 이런 정부 혹은 공기업들의 이런 지원안도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 토론의 좌장이셨던 은난순 교수님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새로운 어떤 주택 유형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주택의 가치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시되었던 공공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커뮤니티, 이 부분이 균형 잡히게 실행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모아야겠다. 그리고 이 사회주택이 정말 우리 주택시장에 정말 필요한 주택으로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또 시민 여러분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2020 사회주택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